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약가신 사건은 당시 중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가신이 극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가신을 불쌍히 여기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교육의 실패로 인해 약가신과 피해자가 모두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사실 변호사가 이 사건의 최대 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짜증난다, 품위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과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식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대변하고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여론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저와 같이 2010년으로 돌아가 약가신 사건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가 밀집된 도시 시안. 오늘의 사건은 바로 시안 남쪽 외곽의 대학가에서 일어났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저녁 11시경 시안 110 신고센터에 한 시민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북서대학교 서쪽에 있는 한림로 중간 지점에서 한 젊은 여성이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움직이지 않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근처에는 부서진 전기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 근처에 있던 경찰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즉시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을 질서정연하게 대피시키고 다친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전기자전거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었고 근처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생각하며 운전자가 사고를 저지른 후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확인한 결과 사건의 성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8개의 뚜렷한 상처가 있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곳이 범행이 일어난 현장이며 피해자는 차에 치인 후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순식간에 흉악한 범죄로 변했는데 범인은 도대체 어떤 증오심으로 그런 잔인한 짓을 하게 됐을까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신원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신원 정보를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장묘였습니다. 1984년생으로 사건 당시 26살이었고 사건 현장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의 사촌오빠가 근처 대학가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새벽 3시 쌀쌀한 한밤중에 장묘의 아버지와 사촌오빠가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형사과 교통경찰 그리고 파출소에서 경찰을 뽑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관계와 목격자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사고 차량 역시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했습니다. 특별수사팀 경찰은 조사를 통해 장묘가 단순하고 성실한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그녀는 맏딸로 아래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세 남매를 모두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버지는 가족 생계를 위해 밖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며 생계를 보탰습니다. 장묘가 14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사고 치료비로 2만 위안, 하나로 약 379만 원 이상의 돈이 들게 되자 처음부터 부유하지 않았던 가정에 큰 부담을 더하게 됐습니다. 1년 뒤 똑똑하고 속이 깊은 장묘는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말리고 싶었지만 장묘의 강한 의지를 꺾지 못하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장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시안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채소 시장에서 고기를 팔기도 하고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팔기도 했으며 작은 상점에서 음료를 팔기도 했습니다. 시안을 떠나 일했던 경험은 20살 때 친구와 함께 베이징으로 일하러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별로 벌지 못해 베이징에서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2006년 봄, 장묘는 중매를 통해 같은 고향 출신인 왕희를 만났고 그해 연말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묘의 친척들에 따르면 왕희 집안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집에 있는 텔레비전, 오디오, DVD 대생기는 모두 빌린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장묘는 아들을 낳았고 세 식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부 갈등 문제로 집안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장묘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묘는 화를 내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양쪽 가족이 여러 번 설득한 끝에 장묘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에 부담이 늘어나 장묘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26살의 장묘는 사촌오빠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700위안, 하나로 약 13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촌오빠는 시안 남부의 대학가에서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묘는 사촌오빠 가게에서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자신도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장묘는 매일 아침 9시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서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집에 도착하면 대략 밤 11시쯤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장묘는 평소처럼 마라탕 가게에서 퇴근하여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묘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매일 집과 마라탕 가게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시간이 날 때면 시댁으로 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평상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사건이 밤 11시가 넘어 발생했고 당시 도로에는 차량과 사람이 별로 없고 사건 현장에 CCTV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사건 발생 다음 날 교통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장묘가 사고를 당한 한림루에서 약 1500m 떨어진 곳에 있는 거둔안촌 마을 입구에서도 교통사고 후 운전기사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 한 젊은 남자가 운전하던 산 A419N5 번호판이 붙은 짙은 빨간색 쉐보레 승용차가 길가에 있던 2명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한번 쳐다본 뒤 곧바로 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습니다. 마침 그때 단괴량이라는 시민이 택시에서 내려 쓰러진 두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이 아는 사람인 서갑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치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의 가슴팍 옷을 잡아채고 운전대를 잡아채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운전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운전자는 도망칠 생각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가 심각하지 않았고 사고 규모도 크지 않아 교통경찰은 사고 차량을 압수하여 처리를 기다렸고 사고 운전자는 그날 저녁 부모님이 경찰서로 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친 두 사람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사고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과 오른쪽 전조등에는 여러 군데 긁히고 찌그러진 흔적이 있었고 심지어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혹시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장묘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교통경찰은 이 의문을 품고 즉시 특별수사팀에 연락하고 한편 사고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오후에 교통경찰서에 와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오후 2시 사고 운전자가 교통경찰서에 나타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을 뿐 전기 자전거를 탄 여성은 본 적도 없고 전기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친 적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사를 마친 후 운전자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은 580명 이상을 조사했고 40개가 넘는 자동차 정비 공장과 500대 이상의 차량을 조사했지만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히기 위해 경찰은 분석 보고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확보된 모든 단서를 종합하여 우선 사건이 감정적인 문제나 강도로 발생한 게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고 현장의 흔적과
장묘 사건 현장에 남겨진 전기 자전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번째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장묘를 지어 쓰러뜨린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조수석 발판에서 붉은색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사고 운전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오전 9시 경찰이 사고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와 자수했습니다. 그가 바로 장묘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던 운전자 약가신이었습니다. 약가신은 1989년생으로 사건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산시성 시안시 신천구 출신으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으며 당시 시안음악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약경위는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군수공장에서 일하다가 2003년 전역했고 전역 전 직책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머니는 군수공장 직원이었고 2009년 퇴직했으며 퇴직 전 직책은 생산부 창고 관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퇴직 후 주로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약가신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은 2명의 보행자를 치어 차량이 압수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 다친 2명의 보행자를 병문안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들이 장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서야 아들이 망설이며 어머니에게 장묘도 자신이 차로 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두 사람은 자세한 상황을 물어볼 틈도 없이 급히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就是他撞死了人，你知道吧？我大脑就简直就天要塌下来了一样。我第一时间我说那咱赶紧得去给教队家里去投案自首嘛。我赶紧立马就给他爸打了个电话，让他爸打了个的回来，我们赶紧坐车去。 약가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장묘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에 시안 외국어대학교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고 밤 11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차량은 사건 발생 몇 달 전 부모님이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고 약가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며 음악을 듣다가 한림로 구간에 도착했을 때 어두컴컴한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CD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CD를 넣으며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쿵 하는 소리가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려 차 뒤쪽으로 10m 정도 걸어가 길가에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사람을 친 것을 깨닫고 가방에서 23cm의 길이의 흉기를 꺼내 여성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급히 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하여 결국 길가에 있던 2명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며 장묘를 찌른 범행 도구를 길가 풀숲에 던져버리고 다시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사람들에게 막혀 결국 현지 경찰서와 교통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장묘는 약가신의 차에 치여 넘어졌을 때 약가신이 그냥 도피했으면 길가에 쓰러진 장묘는 곧 발견되었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대에 해당 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았지만 수시로 지나다녔습니다. 만약 장묘가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더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10월 23일 저녁 약가신은 장묘를 친 후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금되었고 10월 25일 약가신은 법에 따라 정식 체포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였는데 왜 약가신의 경우에 끔찍한 범죄 사건으로 이어졌을까요? 약가신과 피해자 장묘 사이에 무슨 악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고가 난 후에 격렬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대학생이 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을까요? 한순간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약가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장묘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주변에서 그곳의 치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급하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주의로 사람을 친 후 장묘가 자신을 알아보거나 차량 번호판을 기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그는 시골 사람들은 특히 끈질기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녀가 저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게 끈질기게 매달릴까봐 두려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당황한 가운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본인이 몇 번 찔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약가씨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사람을 해쳤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특히 끈질기다고 들었어요. 이 한마디가 여론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약가신 사건은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온 국민의 관심과 논쟁거리가 되었고 주요 언론 매체들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약가신의 신분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는데 관료 자제가 아니면 부잣집 자제일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여론은 장묘에 대한 연민과 약가신의 악독한 범행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억울하게 참변을 당한 장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3살도 안 된 아이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한편 약가신은 사람을 친 후 저지른 범행은 극악무도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6일 약가신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24일 전 약가신의 부모는 피해자 장묘의 집을 방문하여 사과했습니다. 두 가족은 사건이 발생한 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사건 발생 직후 약가신의 부모는 경찰을 통해 장묘 가족에게 15,000위안, 하나로 약 284만 원을 장례비로 전달했었습니다. 이번의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약가신의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3만 위안, 하나로 약 569만 원을 장묘의 가족에게 건네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이 민사보상도 사과도 아니라고 강조하며 장묘의 장례 비용의 보태라고 말했고 약가신의 법적 책임은 약가신 본인이 감당하고 약가신 가족은 민사보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돈은 거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장묘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사위 왕위와 함께 여러 차례 약가신 가족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약가신 가족은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묘 가족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민사적 보상 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두 가족이 왜 끝내 마주 앉아 제대로 이야기 나누지 못했는지는 아마 서로의 두려운 게 있었을 것이고 그 속사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11년 3월 23일 오전 엄청난 여론의 비난 속에서 약가신 사건이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정에 모였고 그 중에는 피해자 유족 25명, 400명이 넘는 대학생, 그리고 중앙방송 등 수십 개의 언론 매체가 있었습니다. 재판은 주로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가신의 자수 여부. 두 번째, 약가신이 본인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 세 번째, 피해자와 유족과의 합의 여부. 네 번째, 약가신의 주관적인 악의 정도. 피고인 약가신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인 고의 상해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가신은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 격분하여 사람을 해쳤다며 약가신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13개의 상장과 범행 전까지의 훌륭한 행실, 범행 후 자수한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관대하게 형량을 선고하여 약가신이 다시 사회에 나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장묘 가족의 대리인 변호사는 장묘 가족은 보상 금액에는 관심이 없지만 약가신 가족의 소극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묘 가족의 대리인 변호사 장현은 법정에서 약가신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극형만 선고해주면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법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함께 엄벌만 내려지면 돈은 필요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변호사 장현은 장묘 남편 왕휘의 먼 친척입니다. 1심 최종 변론에서 약가신은 울먹이며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我知道我的行为深深伤害了2个家庭，我和我的家人
会尽最大的努力，希望张妙的父母、张妙的孩子、他们的家人好过一些。完了没？我会怀着一颗忏悔的心、感恩的心，回报社会给我的这次机会，向受害者家人赎罪，报答养育我的父母。我愿意给张妙的家人父母养老，我愿意给他们当牛做马，祈求他们的宽恕。请政府再给我一次机会，我对不起他们，对不起。 2010년 4월 22일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약가신이 운전 중 피해자 장묘를 치어 쓰러뜨린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장묘를 폭행한 행위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가신은 공안기관에서 어떠한 강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공안기관에 자수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자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가신이 교통사고 후 저지른 범행은 격분하여 저지른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가신은 장묘를 치어 쓰러뜨린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하며 범행 수단이 잔혹했습니다. 범행의 정황이 매우 악랄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수한 사실은 있지만 형량을 감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약가신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하여 극형을 선고했고 종신토록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45,498.5위안, 하나로 약 864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0년 4월 25일 1심 판결이 끝나자 3일 만에 피해자 유족의 민사소송 대리인 장현은 자신의 블로그에 약가신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약가신 가족의 돈은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겠지만 약가신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으로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가신 부모님의 앞날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민사보상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약가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가신 부모님께 우리 시골 사람들은 끈질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소송 원고인 왕휘, 민사소송 보조 원고인 장묘의 아버지 장평선, 소송 대리인 장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피고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은 범행수단이 특히 잔혹하고 정황이 악랄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적은 외곽도로였고 가로등이 어두워 낮보다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약가신은 심한 근시로 시력이 좋지 않아 장묘를 향한 범행은 격분하고 충간적인 행동이었으며 평소 쌓였던 우울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2. 시안 법원은 약가신의 자수를 인정했지만 자수를 감안하여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3. 약가신은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4. 현재 국가의 극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려할 때 법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가신의 항소에 대해 피해자 유족의 변호사 장현은 항소는 약가신의 권리이며 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극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가신이 극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11년 5월 20일 오전 산시성 고등인민법원은 약가신 사건에 대한 2심 공개재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은 약가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극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1년 5월 26일 2심 판결이 끝난 지 6일 후 약가신의 극형 확정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가신의 부모는 아들을 위해 계속해서 형량 감경을 위한 기회를 모색했고 또 약가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어 그가 마음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장묘의 아버지와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묘의 부모님께 20만 위안, 하나로 약 3,797만 원의 현금을 건네주며 장묘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5월 31일 약가신의 아버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대략적인 내용은 그들이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며 약가신이 남긴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20만 위안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장모 가족의 대리인 장현이 소셜미디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약가신을 관료자재나 재벌 2세로 몰아세우며 잘못된 정보를 접한 네티즌들이 약가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도록 부추겼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장묘 가족의 대리인 장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그 돈을 받지 않았으며 이미 우체국을 통해 약가신 가족에게 돈을 돌려보냈고 또한 약가신 가족에게 사과할 의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6월 5일 약가신이 처형되기 이틀 전 그의 아버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금 그 20만 위안도 장묘 부모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20만 위안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당신의 부모님과 아이에게 보관할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가십시오. 이는 약가신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부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장묘씨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부모님과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약가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글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6월 7일 최고인민법원의 극형 확정 판결에 따라 약가신은 법에 따라 극형을 집행받았습니다. 약가신은 극형 집행 전 안구기종을 원했지만 아버지가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장묘의 장례식은 10일 후에 열렸고 약가신은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장묘는 편안하게 땅에 묻혔고 이제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두 가족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두 가족을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2심 재판 이후 약가신 가족의 20만 위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2월 8일 장묘의 가족은 장묘의 어머니가 병으로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약가신의 아버지에게 이전에 거부했던 20만 위안의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묘 가족 6명은 약가신 아버지의 집 앞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장묘 가족과 약가신 가족의 대리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장현도 현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현재 장묘 가족과 약경이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저와 관계없습니다. 저도 그냥 지켜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약경이는 성인 남성이자 당원이며 군인입니다. 장평선은 약경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묘 가족의 이번 돈 요구 논란은 즉각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약가신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기 위해 약가신 가족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여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장묘 가족은 사회적인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은 약속을 번복하고 다시 돈을 요구하여 많은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우선 약가신을 극형에 처하게 하고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받은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며 말로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서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기부금을 받는 게 양심에 찔리지도 않느냐며 약가신은 이미 목숨으로 죗값을 치렀는데 왜 돈을 더 요구하냐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약씨 가족이 장묘 가족에게 배상하겠다는 글이 아직 있는데 이제 와서 또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가신 가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줄 필요가 없다. 증여계약은 수령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째, 줄 의무가 없다. 약가신 가족과 장묘 가족은 계약관계가 아니어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줄 수 없다. 20만 위안은 당시 빌린 돈이었고
이제 사건도 끝났으며 장묘 가족도 공식적으로 돈을 거부하여 약가신 가족은 그 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만약 장묘의 아버지 장평선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을 밝히면 약가신 가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묘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약가신의 아버지가 말하는 사실을 밝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장묘 가족이 사회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가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장묘의 아버지에게 20만 위안을 전달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았는데 나중에 장묘 가족은 인터뷰에서 약가신의 가족이 돈을 가져왔을 때 장묘의 아버지가 집에 없었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묘 가족의 대리인 장현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가신의 아버지는 장현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하며 2011년 8월 4일 법원에 장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두 가지의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장현은 30일 동안 유명 웹사이트, 신문, 잡지 등의 언론 매체에 3,000자 이상의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둘째,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위안, 하나로 약 189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가신의 아버지가 승소했고 법원은 장현에게 즉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3일 안에 웨이보와 블로그에 올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웨이보와 블로그에 30일 동안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했으며 사과문 내용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게재기간 의미로 삭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현은 원고 약경위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해야 하며 장현은 또 약경위에게 1위안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돈 요구 논란에서 장현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일부 사회 여론은 약가신과 그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법원의 판결, 특히 약가신에 대한 극형 선고가 여론에 휩쓸린 결과가 아니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논의했던 주제를 확인해보면 어떤 사람은 여론이 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은 법은 범죄를 처벌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 외에도 민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며 여론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댓글에서는 약가신 같은 범죄자를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 사람들은 끈질기다라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까봐 두렵다는 사회적 편견이 약가신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법의식이 부족했으며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약가신과 같은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가정교육과 법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주고 위기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건의 결과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약가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